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MBTI의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MBTI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 보면 그 도표 안에 밑줄이 좀 쳐져 있습니다. 그 밑줄이 출제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밑에 있는 도표에 보면 EISNTFJP 우리가 앞에서 4차원 4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보면 선호도별로 본 직업 선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향형입니다. 외향형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밖에서 활동하는 일을 좋아하죠. 자, 밖에서 활동, 그 자리에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내향성이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자, 혼자서 집중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감각입니다. 감각형은 오감을 활용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세밀하게 주의와 관찰을 요하는 일을 잘합니다. 세밀하게 관찰,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관형입니다. 직관형은 육감을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문제 해결,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직관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고형입니다. 논리적 질서, 사상, 숫자, 물리적 대상과 관련된 일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이라는 말이겠죠. 논리적에 밑줄 치면 됩니다. 감정형입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작업 환경이 조화롭고 마음에 드는 일을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당히 흐뭇하고 흡족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라는 말에서 봉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조화롭고 조화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일을 원한다. 마음에 드는 일에 밑줄 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감정형입니다. 자, 논리적을 추구하는, 이성적을 추구하는 사고형과 대비되는 겁니다. 판단형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일을 좋아합니다. 체계적, 단계적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인식형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인식형 이퀄 지각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 적응입니다. 상황 적응의 밑줄, 그 다음에 상황을 이해하는 일을 좋아한다. 상황 이해의 밑줄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각형, 인식형이다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인 것으로 좀 알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밑에 있는 도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해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선호도별로 직업 선택에 대한 기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에서 선호도별 직업적 기대입니다. 자, 선호도별로 직업적 기대를 순서대로 하면 영어로 쓰겠습니다. E, I, S, N, T, F, J, P.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고 두 가지가 연결되고 두 가지가 연결되고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밖에서의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자서 조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S, 감각이죠. 세심한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직관형은 새로운 일을 좋아한다라고 했었죠. 새로운 문제 해결.
자, 그 다음에 T는 사고형은 논리적인, 이성적인 질서를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F는 감정의 흐뭇함, 봉사, 초화,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J는 판단형은 단계적, 체계적입니다. 이를 좋아하고, 자, 마지막에 P, 지각형, 인식형은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으면 큰 틀이 보이거든요. 정리됐죠? 자, 밑에 도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TI 마지막입니다. 직업과 MBTI 선호도입니다. 외향성을 밑으로 쭉 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보죠. 여러분들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화와 행동을 좋아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인사를 쉽게 잘하고요. 느리게 진행되는 일들을 못 참습니다. 일한 결과에 관심이 많고 업무 시 전화 응답도 상관없습니다. 때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유롭게 의사소통합니다. 조금 성격이 급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내향형입니다. 집중을 위해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주의 깊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기 힘들어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일 뒤에 남는 관념에 관심이 많습니다. 업무 시 전화 방해를 싫어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많이 생각합니다. 혼자 만족해하며 일을 합니다.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해합니다. 혼자 있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각형과 직관형을 보겠습니다. 감각형 오른쪽에 오감이라고 쓰시고 직관형 오른쪽에 육감을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 직관형입니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바로 감각형입니다. 감각형입니다. 해결법이 없는 문제를 싫어합니다. 순서에 맞춰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배운 기술을 사용하기를 즐기고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합니다. 단계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고 틀에 박힌 일들을 잘 견딥니다.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못 견딥니다. 육감, 영감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사실에 대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확성을 요하는 일을 잘합니다. 아주 세밀한 관찰, 세심한 관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했으니 그렇습니다. 자, 직관형입니다. 새로운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복되는 일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즐깁니다. 그때그때의 일을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하고요. 틀에 박힌 일들을 못 견딥니다. 복잡한 상황을 잘 견딥니다. 육감과 영감을 따르고 종종 사실에 대해서 실수를 합니다. 정확성을 기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관은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는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세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정확성을 기하는 일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형과 감정형의 직업 선택을 파악하기 위한 일처리 경향을 보면 사고형 보겠습니다. 사고형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죠. 자, 생각 없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분석적이고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비개인적입니다.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사람들을 해고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논리적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논리적으로 반응한다 그 말이죠. 의지력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형 들어갑니다. 감정은 필링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감정을 잘 압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는 것을 즐깁니다. 조화를 좋아하고요. 결정을 내릴 때 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때로 칭찬이 필요하고요. 남이 싫어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치에 보다 쉽게 반응합니다. 동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단형과 지각형을 보겠습니다. 지각형은 인식형과 동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판단형 들어갑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일.
계획된 일을 잘합니다. 일을 완결하고 끝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빨리 일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신속한 결정을 한다 그랬죠. 현재의 계획에 충실합니다.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건만 가지고 일을 원합니다. 한번 내린 결정에 만족합니다. 그게 판단력입니다. 자, 인식형, 지각형을 보겠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잘 적응합니다. 다른 일로 대치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결정 내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결정이 더디다 그랬죠. 자, 많은 일을 시작하나 끝내지 못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을 미룹니다. 미룸의 동그라미. 제가 말씀드렸죠. 결정을 미룬다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일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밑에도 두 번째,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좋아하며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지각형, 인식형입니다. 이걸 쭉 읽었을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적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MBTI가 끝났습니다. 9번째, 인지능력검사 CAT가 있습니다. 잘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Cognitive Ability,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객관적 검사라고 돼 있어요. 인지능력 검사는 인지적 검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식, 즉 학교 수업에서 배운 것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잠재 능력과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학교 교과 과정과는 별개로 배우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을 테스트하는 게 인지능력 검사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각 학생 개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교수법을 찾아 더 잘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언어 추리력, 비언어 추리력, 수리 추리력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난이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그 다음에 투사적 검사가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는 중요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투사적 검사. 자, 투사적 검사는 반대말이 바로 객관적 검사입니다. 자,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는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객관적 검사 같은 경우는 통계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통계적 판단, 즉 규준에 의한 통계적 판단이 필요한 게 객관적 검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투사적 검사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주제통각 검사, 그 다음에 로샤 검사,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BGT 검사, 그 다음에 TAT 검사, 주제통각 검사,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사람 검사, HTP 검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 SCT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말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이 검사는 임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객관적 검사처럼 수량화하지 않죠.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좀 낮은 편이죠.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객관적 검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자, 무의식적인 내용도 파악할 수 있죠. 무의식적인 내용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이 무의식적인 부분에 이 검사를 통해서 투사가 된다라고 해서 정신분석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투사적 검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몇 자 적었습니다. 자, 투사적 검사는 성격 검사의 하나로 엄격한 표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사적 검사를 비표준화 검사라고도 합니다. 비표준화 검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상적 해석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로샤 검사. 로샤는 잉크 반정 검사라고 해서 잉크 블러 테스트라고 합니다.
주제 통각 검사 등의 사례며 비표준화된 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참고해 보면 성격 검사의 유형은 측정되는 내용과 검사 제적 방법에 따라 동그라미 1 투사적 검사, 동그라미 2 객관적 검사로 구별될 수 있다. 이 객관적 검사는 바로 표준화 검사고 자기보고식의 검사다. 자기보고식의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구분할 때 이 객관적 검사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나요? MMPI-2 다면적 인성검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CPI, 그 다음에 이제 금방 했던 MBTI. 자, 앞에서 인지능력검사 CAT가 있었죠. 이거는 인지능력검사입니다. 인지능력검사 CAT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웩슬러 지능검사가 있죠. 한국판 웨이스 성인용 지능검사 웨이스 지능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용 위스크 아동용 지능검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네 번째 판까지 나왔고 네 번째 판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섯 번째 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된 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객관적 검사, 지필검사에 해당되는데 장점, 그 다음에 단점, 투사적 검사의 장점, 그 다음에 단점 이렇게 나오고 종류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종류를 볼까요, 여러분? 객관적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면적 인성검사, CPI, MBTI, 16요인 PF도 있어요. 16가지의 성격 요인을 보이는 16요인 PF 검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사적 성격 검사를 보면 종류 맨 아래 로샤, 주제 통각, 문장 완성 검사, HTP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5쪽에 장점 보시죠.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는 규준이 있다. 검사 요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형광펜 밑줄, 검사 실시의 간편성. 2번,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지금 저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의 증대, 그 자리에 형광펜 밑줄. 단점은 이제 측정을 할 때, 지필검사로 측정할 때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 사회적 바람직성의 밑줄, 반응 경향성의 밑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측정의 오류입니다. 1번과 2번을 묶어서 측정의 오류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문학 내용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없잖아요. 문학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볼 수 있죠.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응의 독특성의 밑줄, 자, 방어의 어려움의 밑줄, 반응의 풍부함의 밑줄, 그 다음에 무의식 내용의 반응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밑줄. 단점은 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가 좀 낮은 편이다라고 했어요. 검사 신뢰도와 검사 타당도의 밑줄. 그 다음에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투사적 검사를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에 있습니다.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 그 자리 밑줄 치면 됩니다. 이렇게 큰 틀만 좀 아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객관적 검사 보겠습니다. 검사 실시의 간편성. 객관적 검사는 시행, 채점, 해석의 간편성으로 인하여 임상가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고 검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행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입니다.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검사 제작 과정에서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고 신뢰도, 타당도가 충분한 검사가 표준화되기 때문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습니다. 객관성의 증대, 투사적 검사에 비해 검사자 변인이나 검사 상황 변인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런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객관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개인 간 비교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비교가 객관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규준 집단에 대한 비교, 상대적 비교를 말하는 겁니다. 단점은 사회적 바람직성부터 보면 문항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에 따라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성격 검사할 때 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측정의 오류에서 체계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반응 경향성입니다. 개인이 대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흐름의 밑줄, 이것도 체계적 오류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일정한 흐름이 있어서 이런 방식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항 내용의 제한성입니다. 객관적 검사 문항이 특성 중심의 문항에 머무르기 때문에 끊어요.
특정 상황에서의 특성, 상황, 상호작용의 내용이 밝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의 특성과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왜? 특정 문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트에 놓으셔야 돼요. 자, 객관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 먼저 장점을 이쪽에 쓰고 단점을 이쪽에 쓰겠습니다. 자, 장점, 단점입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은 객관적 검사입니다. 신뢰도가 높다. 타당도가 높다. 객관성이 높다. 객관성 증대를 말합니다. 자, 객관성 증대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간의 비교, 교준 집단에 의한 개인 간 비교, 교준 집단에 의한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검사 실시가 간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나누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측정의 오류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측정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그 측정의 오류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반응의 경향이다. 이것은 일정한 경향을 말합니다.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면 측정의 오류가 보이는 거죠. 이걸 체계적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한 제한성, 측정 문항에 대한 제한성이 있다. 자, 이것을 풀어드리면 문항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과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노트해 드렸습니다. 투사적 검사 들어갑니다. 자, 투사적 검사는 사람들이 모호한 자극을 지각합니다.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뭐 도형을 그려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사람들이 모호한 자극을 지각하고 그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과 내용은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의 동그라미 1, 그래서 정신분석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감정 반응 양식의 동그라미 2, 대인관계 방식의 동그라미 3, 갈등 영역의 동그라미 4, 이런 영역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이고 독특한 성격 특성이 반영되고 투사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투사적 성격 검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장점의 첫 번째가 반응의 독특성이죠. 쉽게 말하면 독특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상 장면에서 보면 투사적 검사 반응은 면담이나 행동 관찰, 객관적 검사 반응과 다르게 끌어요. 매우 독특한 반응을 제시해 주며 이러한 반응이 개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어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반응 과정에서 비검사자는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신기한 검사 자극에 부딪혀서 적절한 방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의 풍부성입니다. 검사 자극이 모호하고 검사 지시 방법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풍부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의 다양성이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해 줍니다. 무의식적인 내용의 반응입니다. 실제 투사적 검사는 자극적 성질이 매우 강렬하여 평소에는 의식화되지 않던 사고나 감정이 자극됨으로써 이러한 전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심적 특성이 반응될 수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이것은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좀 낮습니다. 투사적 검사는 신뢰도 검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낮고요. 대부분의 투사적 검사의 경우 타당도 검증이 매우 빈약하고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여러 상황적 요인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검사자의 인종이나 성이나 검사자의 태도나 검사자에 대한 피검자의 선입
견등 또는 편견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 등이 검사 반응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투사적 검사까지 정리하죠. 자,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이게 좀 잘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노트에 놓으셔야 됩니다. 자,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단점을 쓰겠습니다. 자, 장점을 하얀색으로 쓰면 장점은 반응의 풍부성입니다. 풍부한 반응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방어가 어렵다. 그 다음에 반응의 독특성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단점은 타당도가 낮습니다. 신뢰도가 낮습니다. 비표준화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입니다.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 이 상황적 요인을 우리가 외부 요인 하거든요. 외적 요인. 자, 외적 요인의 영향력입니다. 검사자의 성의나 검사자의 편견이나 검사자의 태도 이런 것들이 외적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것. 좋은 것이 아니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1번은 직무 적성 검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GATB 배웠죠. GATB, 일반 직업 적성 검사.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자, 직무적성 검사 보겠습니다. 직무적성 검사는 많은 직업 분야에서 자신이 담당할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각종 직업이 요구되는 특질을 서로 대비해서 그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직무 성과와 관련된 상황 변인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적 변인이 있다. 자, 첫 번째 개인적 변인은 개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직업인 개인만 생각하면 되는데 적성이나 성격이나 신체 특성이나 흥미, 동기,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경험, 문화적 변인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 변인은 그 개인의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상황적 변이입니다. 직무가 있을 수 있고 조직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자, 직무는 작업 방법이나 작업 설비, 도구나 설비의 상태나 작업 공간 배치나 작업 환경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조직입니다. 내가 이제 어떤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기관, 즉 조직의 정책이나 훈련과 감독의 형태나 급여 체계나 사회적 환경이나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바로 상황적 요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적 요인은 직무적인 것과 조직적인 것. 그 다음에 개인적인 변이는 말 그대로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자, 세 번째는 직무적성 검사의 효율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직무적성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적성에 맞는 사람을 그 직무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산 능률이 올라가겠죠. 훈련 기간이 단축되겠죠. 교육훈련 시 탈락률이 감소하겠죠. 결근율, 이직률, 사고가 감소하겠죠. 근로의욕 고치, 직무 만족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채용 시 직무 적성 검사의 기능입니다. 자, 채용 시라고 했으니까 채용이나 선발에 이 적성 검사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 적성 검사를 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무 수행 정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적성 검사는 무슨 타당도가 높다? 배웠잖아요. 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높다. 자, 추후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향상됐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이 적성 검사는 예측력이 높았죠. 그래서 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업종과 직종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의 부적응자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인사 배치로 인한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내의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거기 니은에 보면 업종과 직종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발견도 있지만 직장 생활의 부적응자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도 이 적성 검사의 하나의 대표적인 기능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 해서 심리검사 파트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직업발달 이론인데 이 챕터 4가 직업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4에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한 5가지 정도 쳐주시고 직업발달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특성 요인 이론, 우리가 앞에서 상담학에서 배웠던 것인데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